예, 안녕하십니까.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오늘 리포트 읽기인데요. 리포트 읽기는 오늘 2차전지 인터배터리 참관 후기 리포트가 나와서 2차전지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조금 제 개인적인 인사이트를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이 이제 1,500원 근처까지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중동 문제가 조금 불거지는데 이 문제를 그냥 지나가는 어떤 하나의 해프닝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아니냐라는 부분들이죠. 물론 길게 보면 우리가 이제 시계를 어디까지 길게 보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시계를 길게 본다라면 염승환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모여서 그 시계열로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좀 고민해 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은 그 전쟁을 좀 빠르게 끝내고 싶어 하죠. 일정 지금 텀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유를 들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뭐 싸움을 할 때, 전쟁을 할 때, 자, 우리 2달만 하고 끝내자라고 얘기를 하고 싸우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전쟁이라든지 싸움을 하다 보면 시간보다 생각보다 좀 더 길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2시간만 싸우자, 2달만 싸우자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은 길게 끌고 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싸움을 그 사람이 걸었다라면 상대방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도 지금 미국 말을 잘 안 듣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유시설을 폭파함으로써 유가가 이제 급등을 했고, 이란 같은 경우 이제 그 차남이 최고 지도자가 됨으로써 항전을 불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도 미국이 여러 가지 중국을 때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국은 공개적인 발언보다는 히토리를 옥죄다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현재 지금 미국을 나름대로 균등하게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반도체가 중국으로 안 들어가지만 중국은 또 빠르게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 상태이고, 오늘 또 나온 뉴스를 보면 미국의 히토류 재고가 급속도로 소진되고 있다. 더군다나 이제 전쟁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군사 장비에 들어가는 히토류들이 부족한 것이 미국에게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죠. 자, 우리가 싸움을 할 때 말이 많은 사람이 무섭습니까? 말 없이 그냥 고개만 끄떡끄떡거리다가 한 방씩 툭툭 치는 사람이 무섭습니까? 저는 후자가 훨씬 더 무섭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자는 트럼프죠. 말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 툭툭 히토리로 한 대씩 치는 거죠. 지금 이란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딱 옥죄고 나니까 결정적으로 지금 글로벌 유가가 $100까지 수직 상승을 해버리고 있고, 트럼프가 지금 이것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 것도 아니고 이란 해군을 격퇴시켰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호르무즈 해협은 막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지금 중동 문제가 터질 때마다 유가가 급등을 하고 환율이 급등을 합니다. 뭐 전쟁 얘기야 뭐 어떻게 되는지 그 얘기보다는 환율 얘기를 저는 조금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이 있습니다. 그 선들을 넘었을 때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레벨이 환율에 있어서 1,500원대 레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환율을 움직이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이제 내부적인 요소죠. 우리나라의 경기가 악화되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다른 나라보다 못해서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섰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에 의해서 철저히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우수한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상당히 약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 그나마 또 위안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저는 1,500원이다라는 것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500원을 처음 이제 돌파 시도를 했는데 한 두세 번 돌파 시도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1,500원까지는 안 가고 1,480원에서 이제 내려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부가 구두 개입을 2차례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 환율 조작국이 되기 때문에 환율 조작국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구두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1,500원 넘지 않기 위해서 구두 개입을 통해서 환율을 낮추고 그런 것들이 1,430원까지 떨어졌었던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 이제 1,500원을 넘어서게 되면 글로벌 투기 자금이 또 작동할 가능성도 저는 그 조금 고민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봐야죠. 단순하게 중동 문제가 완화되면 환율은 내려올 거야. 당연히 내려오죠.
하지만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지난한 또 움직임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1,500원 레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그리고 이제 뭐 펀드멘탈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보면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으로 아실 겁니다. 수출 기업들에겐 좋고 수입 기업들에겐 나쁘다. 특히 우리와 같이 원유를 이제 수입해서 전반적으로 매출 원가를 따지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악재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수출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이 생김으로써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상쇄되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 수출 경쟁력이 생긴다라는 것은 환율이 서서히 움직이고 그 레벨단에 단기간에 그러니까 장기간에 움직여야만 환율을 이제 변동을 한다라든지 가격을 변동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쟁력이 우수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반면에 그런 이제 장기적인데 지금은 이제 환율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보다는 단기적, 중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수출 기업보다는 수입 기업이 받는 타격이 훨씬 더 먼저 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원가 상승 압박을 좀 받게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우리가 환율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간다라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속도면에 있어서도 환율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물이 서서히 뜨거워지면 웬만해서는 화상을 입지 않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면 화상을 입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환율 레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율이 왜 이렇게 급등을 하느냐, 왜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움직이느냐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중동 문제가 일단 상수죠. 그렇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트럼프의 입, 그 다음에 이란의 반응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자, 갈대가 흔들리면 마음이 흔들립니까? 마음이 흔들려서 갈대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까? 좀 시적인 구절인데요. 지금 중동 문제가 터져서 환율이 움직이고 유가가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면 시장이 타코에게, 결국 미국에 있는 타코에게 우리가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니 전쟁을 빨리 끝내라는 압박을 가하는 걸까요? 저는 그런 것들이 상쇄작용을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제 인사이트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을 때보다 오히려 전쟁이 조금 길어짐으로써 유가가 단기간에 7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원유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시장이 전쟁을 빨리 끝내라고 트럼프를 압박하는 걸까요? 일단 시장이, 저는 후자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압박이 통하지 않으면 시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죠. 시장이라는 것은 다른 얘기들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런 것들이 이어질 것이냐, 우리 시장이 언제까지 타격을 받을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이 이렇게 취약한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 4월 중순까지는 저는 조금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4월 중순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까지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4월 중순이면 이제 우리 1분기 실적들이 나옵니다. 앞서 나오신 분들이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실적, 저도 어제 이제 삼성전자 KB증권 걸 다뤘죠. 그러면서 이제 1분기에 40조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이제 4월 달에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실적치가 나오게 된다라면 글로벌 변동성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좀 저조해 줄 수도 있겠죠. 반면에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좀 다른 양상들의 실적이 나온다라면 글로벌 변동성에 굉장히 취약해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바로미터가 없습니다. 바로미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상황이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일단 인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럴 때 섣불리 움직인다라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를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월 달만 하더라도 우리가 서킷 브레이크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안전장치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재규 차장도 이제 변화를 얘기를 했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것이 미세한 변화가 더 이상 시장에 있어서 밀리면 사고 그것이 수익을 나타내는 이러한 변동성이 잦아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자, 환율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시장 얘기까지 했는데 이제 마무리하고 리포트 보기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 조금 저는 단기적으로 더 긴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출 의존형 경제이고 수입 의존형 경제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1,500원이라는 레벨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순하게 지나가는 것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조금 긴장도가 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인사이트를 말씀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오픈하는 뭐 재무제표 강의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녹화가 일부분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편집 과정에 있는데 다음 주부터 제 재무제표 강의가 오픈이 되니까요. 그 부분도 좀 기대를 해주시고 많이 호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재무제표 강의는 이제 기초 강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도 몇 가지 또 기획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빠르게 업로드가 될 텐데 기초 강의를 좀 들으신다라면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재무제표에 대한 이제 얘기들을 좀 많이 다룰 겁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거의 강의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좀 생략을 할 내용이고요. 그래야 좀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시청자분들께서 바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업로드되는 재무제표 기초 강의를 좀 수강을 열심히 부탁을 드리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리포트를 읽을 때 기존의 내러티브 중심에서 이제는 재무제표 중심, 재무제표와 이제 겸용하는 방식으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업종 리포트인데요. 자, 리포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인터배터리 2026 참관 후기라는 리포트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오늘 또 다른 뭐 업종 리포트도 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같은 날은 또 개별 종목보다는 업종을 봐야 되겠죠.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인터배터리 2026 2차 전지 주가를 놓고 보면 3월 11일부터 3일간 이제 코엑스에서 됐다라는 부분들인데 14년째 만든 건데 지금 올해 이제 인터배터리 행사는 EV를 넘어서 모든 것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전기차 중심에서 ESS, AI 등 신성장에 대응하는 각사의 전략, 오늘 구체적으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이거 다 개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품 경쟁력을 선보인 자리였었다. 그간 인터배터리 행사가 열릴 때마다 2차 전지에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주가가 영향을 미쳐왔습니다만 아무래도 이거 뭐 환경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겠죠. 작년에는 대외 환경 악화에 따른 주가 부진 상황에서도 전고체 테마로 관련주들이 움직인 경험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인터배터리 행사는 미국 전기차 보조금 폐지 이후에 북미 EV향 전기차량 배터리 공급의 상반기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서 열렸다. 지금 이제 나오게 된 것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환경하에서 시장을 경인하고 있는 북미 지역형 ESS 배터리 대응 전략에 대한 관심, 그리고 최근 메탈 가격 상승에 따른 원재료 공급망 다변화와 리사이클링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도 눈길을 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삼성 SDI도 다뤘고 LG 엔솔도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ESS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삼성 SDI 같은 경우 우리가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이 조만간 다가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주가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상대적으로 SDI가 한 것을 우리가 이제 리포트를 다룬 다음에 주가의 움직임에서 확인이 가능했고요. 결국 인터배터리 행사에서도 ESS 중심, AI, 로봇 이런 쪽으로 시장의 관심, 역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 재차 서로 이렇게 맞물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리포트를 보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리포트를 보고 끝내는 것들이 아니라 A라는 어떤 리포트를 보고 B라는 리포트를 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꾸준히 보다 보면 서로 간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왁구가 맞는다 그럴까요? 왁구가 이렇게 탁 맞아 떨어지면 이것에 대한 논리에 대한 어떤 그 검증이 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A라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긍정적이라고 볼까? 굉장히 이제 좀 참신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이제 검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도 제 나름대로 비판적으로 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로 간에 이렇게 왁구가 딱 맞아 떨어졌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우리가 신뢰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투자의 아이디어를 쌓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인터배터리에서도 ESS에 대한 얘기가 줄을 이루고 있고 3사에 대한 내용들도 저는 이제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 자료를 만들면서 ESS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하나 보시죠. 우리가 이제 빨간색이 2026이고요.
파란색이 2025입니다. 인터배터리 행사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주가가 빠졌던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작년에 주식 시장이 워낙 안 좋았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12월까지 이루어지면서 국내 주식 시장에 있어서 바닥을 확인하는 2차 전지도 과정이었고요. 지금 이제 1월, 2월 달에는 시장이 굉장히 좀 좋았었죠. 그런 상태에서 변동성이 조금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좀 우상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ESS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몇 년 내에 영업이익이 성장세를 나타낸다라면 결국 우리가 2025년에 외부적인 변수, 주식시장의 악재와 다르게 2026년에 주식시장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나름대로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된다라면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저는 좀 기대를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 SDI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컬 AI용 전고체 배터리와 북미 ESS 솔루션을 강조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피지컬 AI에서 이제 피지컬 AI 구동 전고체 배터리 브랜드를 공개를 했습니다. 솔리드 스택이라는 샘플을 공개함으로써 2027년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를 하반기에 양산하겠다라는 것이 삼성 SDI 보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에서는 현대차와 로봇 전용 배터리 개발에 대한 MOU를 맺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SDI 배터리가 적용된 로봇 공개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제 피지컬 AI에 맞춘 파우치 타입의 전고체 배터리 브랜드명 솔리드 스택을 명명한 점이 특징이다. 이제 하나의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보면 구체화 시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떤 로봇에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향후에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런 기사에 따라서 LG엔솔에 관심을 좀 보였었죠. 중국이 우리가 이제 다양한 로봇에 대해서 배터리를 LG엔솔에 의뢰했었다. 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LG엔솔 주가가 한번 반응을 한 경우가 있었죠. 이 부분은 현재 지금 저도 이 리포트를 통해서 봤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샘플들을 만들어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고체가 가장 앞선 게 삼성 SDI로 알려지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양성이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고민해봐야 될 것은 그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샘플을 공개하고 앞으로 양산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나고 영업이익이 발생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항상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겁니다.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면 그건 좀 긍정적이죠. 그리고 이제 내러티브라는 것이 붙는 거죠. 내러티브가 붙는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투자자들이 내러티브만 갖고 중기까지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3년에 2차전지가 그렇게 폭등을 했었던 것들이 내러티브 중심으로 올랐었고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많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봤습니다만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조금 힘든 시기를 지금도 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중기적인 이상의 투자 이런 부분들은 정성적 평가라기보다는 정량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아직은 내러티브 단계입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2017년 하반기 양산이 되면서 본격화되느냐. 근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현대의 아틀라스가 언제 공정에 투입이 되죠? 2018년이죠. 2018년에 아틀라스가 공정에 좀 투입될 예정이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삼성 SDI의 이러한 전고체 배터리가 현대차 그룹과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모멘텀을 차지할 수도 있다. 이러면 또 말이 되죠. 와쿠가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아직은 이건 그냥 순수히 저만의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자꾸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강의 영상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화요일 날 별도의 영상을 또 따로 올릴 텐데 거기에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단기면 뭐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성향에 따라 하십시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단기 투자자들은 이 뉴스와 리포트에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중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을 하십시오라는 내용들의 영상을 매주 화요일마다 다음 주부터 따로 업로드한다라는 점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리스 설계로 고출력 성능을 극대화한 데이터용 BBU 배터리를 양산했다. 템리스라는 것은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전지에 있어서 양극단을 이제 뺨으로써 출력을 고성능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결국 ESS와 관련된 부분들이 되는 건데 올해 삼성 SDI 부스는 EV용 관련 내용이 생략되고 상당 부분이 ESS와 관련된 부분들이다라는 거고 데이터용 내용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UPS는 뭐죠?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스튜디오에도 아마 UPS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원이 갑자기 나갔을 때 보조 장치로 우리가 이제 여기 뒤에다가 이런 그 뭐죠? 뒤에다가 이제 전지를 쌓아놓는 거죠. 순간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사 생활하다가 전원이 나갔을 때 갑자기 컴퓨터 전원만 켜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UPS죠. 그러니까 결국 ESS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2차 전지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템리스 설계를 통해서 이제 고출력 이제 성능을 극대화하고 이것이 이제 파우치 형태이든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다양한 형태로 제조가 가능하다라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삼성 SDI의 이번에 ESS는 굉장히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북미항 ESS 뭐 계속 그런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화재 예방이라든지 소화 시스템을 탑재한 AI 안전 소프트웨어를 이제 장착한 그런 배터리까지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설명드리기에는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술 개발들이 좀 나타나면서 NCA 기반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현재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ESS를 전고체로 만들게 되면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NCA 계열로 만들던 LFP 계열로 만들던 어떤 계열도 만들지 간에 그 속에서 이제 화재 예방 시스템까지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기술 개발 단계가 나타난다. 삼성 SDI 철 LF 기반의 ESS 같은 경우도 북미에서 양산될 예정이다. 요건 우리가 삼성 SDI에서 한번 다뤘었죠. SDI 다루면서 우리가 스텔란티스 향에서 ESS 라인으로 바꾸겠다라는 부분들을 다룬 바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전반적으로 고객 요구에 대응하는 전략을 펼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퍼포먼스를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LG엔솔입니다. LG엔솔은 EV에서 전기차에서 AI로 에너지 확장에 집중을 했다. 작년 같은 경우 차세대 원통형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배터리 셀 업체에서 인터배터리 전시 주제를 4가지 차세대 제품, 중저가 공략, 모듈 패키징, 그 다음에 논 EV 시장 공략 이런 부분들로 나눠 본다라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인터배터리를 통해서 차세대 원통형 제품을 크게 강조하기 시작했고 글로벌 완성 업체가 이를 본격적으로 탑재하기 시작한 원년이자 양산을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2024년에도 LFP ESS 배터리를 차세대 제품도 공개하면서 중저가 전기차 시장에 공략 제품도 전시했었던 전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는 에너지 확장에 이제 집중을 해서 그 어플리케이션 확장에 보다 집중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RA 정책 변화에 따라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 고성장 기반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EV 대비, 그러니까 이제 IRA 정책이 이제 폐지가 되면서 EV에 집중하기보다는 발빠르게 기업들이 ESS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조금 기분이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업이라는 게 결국 생명체 같다라는 느낌을 이런 리포트 내용들을 보고 그다음에 이것에 기반한 재무제표를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가 생명체라는 게 뭐죠? 길이 막히면 우회를 하게 되고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한때는 IRA 정책에 따라서 우리 이제 배터리가 상당히 많이
정책적으로 호응을 받을 것으로 보고, 특히 이제 중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IRA 정책에 따라서 보조금을 많이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정말 발빠르게 우리가 EV에 머물지 않고 또 EV가 캐즘에 빠져 있다라는 측에 있어서 ESS로 상당 부분 전환을 시작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거죠. 그리고 ESS뿐만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드론 같은 최근 시장 개화가 시작되는 제품에 대한 배터리 기술도 작년보다 크게 확장하면서 자꾸 이제 기술 개발을 한다라는 거죠.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 ESS 얘기가 나올 때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ESS를 하려고 공장을 지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EV를 하려고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ESS 매출에 따라서 우리 주가가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은 발빠르게 EV에서 ESS로 전환을 시켰고 이제 ESS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거기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제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만 뭐 드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도 계속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 다양한 분야로 이제 진출을 하는 겁니다.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함으로써 그런 것들에 대한 이익이 합산이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이익이 된다라는 거죠. 올해 CES에서 피지컬 AI가 본격적으로 화두가 된 만큼 향후 공략 가능한 시장, 이제 시장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겁니다.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달려들 수밖에 없겠죠. 눈에 보이는데 달려들지 못하는 건 뭐죠? 어제 말씀드렸던 어젠가 그저께 말씀드렸던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이죠. 하지만 전기차 시장은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다양한 기업들이 뭐 중국을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 전기차 2차전지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태이죠. 따라서 마진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세계 지형이 좀 바뀌었죠. 중국을 배척하려고 하는 부분, 뭐 이것을 조금 완화시켜준다, 뭐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적응도 또 빠르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미국 입장에서 보면 탈중국을 완전히 할 수는 없다라는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갑자기 손을 잡는다? 이것도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기업들은 A 상황, B 상황 이런 것들을 각각 전부 다 대비하고 있는 것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나, 거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FBESS 2026년 대폭 판매 확대 전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북미에서 상당히 많은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북미 전체 판매 중 ESS 판매 비중은 작년 15%에서 올해 65%까지 늘어난답니다. 작년 15%에서 올해 65%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즉 LG엔솔 북미 배터리 사업에 있어서 전기차와 ESS의 우선순위가 바뀔 원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북미 시장에서 현지 생산 설비를 보유한 업체에게 보다 많은 발주가 나오고 있음을 감안시 2027년에서 2028년까지 생산 능력의 가파른 확장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삼성 SDI에 이어서 LG엔솔 같은 경우도 ESS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바뀌는 원년. 뭐 이런 것들 내용을 보면 조금 이렇게 심장이 좀 뭐 두근두근 거리지 않습니까? 제가 2차전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2차전지를 보유하고 있든지 아니든지 간에 우리는 뭐 투자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드디어 캐즘을 극복했다 안 했다? 이제 2차전지한테는 통하지 않는 거죠. 굳이 그런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뭐 캐즘을 극복하면 뭐 하고 극복 안 하면 뭐 해? 지금 나는 ESS로 매출을 일으킬 거야. 그리고 이를 통해서 또 전고체 배터리까지 개발할 수 있는 영업이익,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그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차세대 배터리까지 만들어낼 거야. 나는 유상증자 이런 더 이상 안 해도 돼. 회사채 발행 더 이상 안 해도 돼. 라고 보게 된다라면 또 이를 통해서 또 주주환원 정책까지도 할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이 생길 수도 있어. 라는 것까지 이제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기업을 분석할 때 단순하게 뭐 얼마큼 이익을 내느냐, 그리고 얼마큼 시장 점유율을 끌고 가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죠. 기술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서 시장의 움직임과 적합하게 갈 수 있는 모멘텀을 찾게 된다라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6개 고객사를 이미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지난 4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휴머노이드 배터리 사업 관련 현황을 공유를 했는데 현재 미국, 한국, 중국 전반에서 탑티어 휴머노이드 업체로부터 우선 협력 대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6개 업체로부터 수주를 완료하여 이미 공급하거나 차세대 모델 양산을 협의 중에 있다. 이게 이제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발표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2170 원통형 배터리 공급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보선 다이나믹스의 차세대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에도 공급 계획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거는 이제 추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좀 나타나게 된다라면 굉장히 이제 로봇 쪽에 대한 퍼포먼스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업체 최초로 나트륨 이온 배터리 시장도 진출하겠다라는 겁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 ESS라든지 차량 시동용 배터리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원가를 절감함으로써 여러 가지 차세대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까지 나타낸다. 이거는 이제 고출력 고성능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업의 확장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K온입니다. 폼팩터 확장에 따른 의지를 확인했다. 그러니까 SK온 같은 경우 아직까지 3사 중에서 영업이익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배터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는 폼팩터는 파우치, 케미스트리는 하이니켈, 판매 시장은 전기차 시장, ESS 얘기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로봇 얘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죠. 얼마나 환정이 됐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양한 형태, 파우치 형태뿐만이 아니라 각형이라든지 원통형 제품을 전시함으로써 다양한 제품들이 상용화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제는 파우치에서 각형 원통형까지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다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만큼 기업의 이익이 얼마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삼성 SDI라든지 LG엔솔 같은 경우는 이익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SK온 같은 경우는 못하죠. 더군다나 이제 SK온 같은 경우 이제 IPO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확장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IPO를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발전에는 한계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SK온도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이제 폼팩터 확장뿐만이 아니라 각형 배터리로의 확장 의지가 더 컸다라는 부분들로 좀 보게 되고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국내 ESS 중앙 계약 수주를 통해 판매가 시작될 ESS 시스템인 파우치형 ESS LFP 배터리도 전시가 됐다. 일단 모델 그러니까 이제 시제품 같은 정도는 전시가 이미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SK온 같은 경우도 ESS를 얼마큼 따라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선도주자와 후발주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지금 삼성 SDI가 만드는 ESS와 LG엔솔이 만드는 ESS가 같은 용량에 같은 성능을 갖고 있다라고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그럼 가격이 같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삼성 SDI와 LG엔솔, SK온이 같은 성능, 같은 출력을 나타내는 배터리가 있는데 가격이 같을까요?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강의 영상에도 담을 예정인데요. 감가상각에 달려 있습니다. 감가상각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선도 기업들이 감가상각을 통해서 후발 기업들을 누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SK온은 덫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앞으로 지금 이제 이번에 기초 강의 이후에 그걸 응용하는 강의에서 늘 예정인데요.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SK온 같은 경우 ESS를 한다라는 것이 긍정적이긴 하겠습니다만 가격 전략 면에 있어서는 삼성 SDI나 LG엔솔이 이들을 따돌릴 수 있는 방법,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나중에 강의 영상에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의해서 차세대 패키징 강조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을 한번 좀 보죠.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조선업종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물리적인 재편의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지금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지면서 에너지 루트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유조선 및 상선의 통항량이 70-80% 감소를 했고 150척 이상의 선박이 이제 해협 외곽에서 대기를 하거나 중단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서 두바이 유가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런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탱커선 운임 지수 올라가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 우회나 대체가 어렵기 때문에 선박 전체로 선박에 대한 회전율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을 야기하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주지의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그 원유와 LNG 공급은 크게 생산과 운송, 소비 이 세 단계인데 평상시에는 생산 능력, 매장량이 가장 큰 변수였다라면 소비는 지금 이제 글로벌 경기 상황과 달려 있죠. 글로벌 경기 상황과 달려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변수가 아닙니다. 또 생산 같은 경우 오펙이 감산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제 증산을 하냐 감산을 하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미드스트림에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운송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운송 인프라 자체가 이제 전략적인 자산으로 부상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지기 차장이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뭐죠? 염승환 이사께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원유에 대한 부분들에서 탈원유 시장으로 움직인다. 이게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그렇게 간다라는 거죠. 당장 그렇게 갈지 여부는 전쟁 끝나고 각국들의 이제 정책이 결정되는 부분들까지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투자자들은 그런 아이디어까지 주시장이 끌어다가 주가를 움직이고 있는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거라고 보지만 무조건 간다라는 거랑은 좀 다르죠. 어찌됐든 뭐 그런 아이디어를 좀 끌고 가는 건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또 운송과 관련된 또 이런 아이디어들도 직접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우연히 봤는데요. 이럴 때 중고성가 가격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조성가를 보는 게 아니라 중고성가 가격을 봐야 되는데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배 같은 경우 신조성가보다 지금 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구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개전 초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저는 조선주들도 안 움직였고 그리고 중고성가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징후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은 전쟁 이 또한 지나가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다 산전수전 겪은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야 이게 지금 중동 문제가 단순한 문제야? 아니자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뭐지? 배를 구하자. 배를 구하자. 그러면 지금 현재 중고선이라도 나오는 족족. 왜냐하면 신조선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최소한 3, 4년은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걸 구하자. 이런 현상들도 이제 복합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글로벌 돈 냄새, 그러니까 돈의 냄새에 민감한 글로벌 투자자들이 전쟁이 일찍 끝날 거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중고성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돈 냄새에 민감한 투자자들이 결국 이 전쟁에서 내가 어떻게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전쟁이 쉽게 끝나느냐, 이건 좀 다르게 본다라는 개념이죠. 이런 부분들도 보셔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조선사들은 선박 공급 부족 수혜, 원달러 상승 환율, 성가 인상분, 생산 공정 안정화, 공정이 좀 안정화됐죠. 그 다음에 군함 협력 이런 그 미국의 중국 견제에 따른 반사 이익 등 풍부한 모멘텀으로 선박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호황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요게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조선업종에 대한 리포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부분 한번 보죠. LS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두 개를 좀 빠르게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음식료 가공식품에 대한 가격 인하 관련 코멘트입니다. 지금 이제 주요 제품들의 가격을 인하하다 보니까 라면 사사가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팔도 일부 제품을 인하함으로써 주가의 이제 변동성이 좀 생겼던 부분들이 있죠. 참 어처구니가 없죠. 밀가루를 담합해서 이렇게 빵값도 올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남들보다 빵을 2개 이상 더 먹는 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배신감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물가 안정에 대해서 이제 주가 이제 가격을 인하시키긴 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저도 오늘 이게 메이크업을 하면서 거기서 들었는데 주요 제품들은 안 내렸다고 하네요. 우리가 잘 먹는 제품들은 안 내리고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부수적인 제품들의 가격이 인하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핵심 브랜드를 제외한 일부 제품군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면에서 기업들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렇지만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서 유가 상승이 비용적인 문제에 있어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식품주들은 그랬죠. 원가가 올라옴으로써 이제 우리가 가격이 이거고 원가가 이거면 원가가 이렇게 쭉 가격까지 올라오면 다시 가격을 올리고 원가가 쭉 올라오면 가격을 올리고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원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가가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격을 못 올리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악화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악화지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가격 인하에 따른 악화는 아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1개월 후의 주가인데 뭐 삼양식품 오뚜기 크게 변동성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항공주들 지금 안 좋죠. 저도 이제 지난번에 항공주들 안 좋다라는 얘기들을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뭐 기름값을 뭐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싱가포르 항공주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기름값, 또 환율에 대한 부담감 이런 건데, 이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항공주들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그러니까 지금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유가가 안정이 되고 환율이 안정이 되면 항공주가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자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런 리포트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2월 달에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 공급 좌석이 탑승객 대비 89%입니다. 그러니까 90% 이상 점유를 했다라는 거고 창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자, 정말 많은 분들이 국제선을 이용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유료 할증료는 후행합니다. 선행하지 않고 후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쟁이 딱 끝나고 유료 할증료를 후행하니까 유료 할증료를 3개월 동안 부과가 되고 탑승객은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 항공주들은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이제 지금 대비를 하자라는 겁니다. 특히 일본 등 근거리 노선의 약진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쪽들에 대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항공주 할 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서울에서 제주도를 가면 1시간 정도 가죠. 서울에서 1시간 반을 가면 오사카를 갑니다. 근데 제주도 갈 때는 한 10만 원 정도 평균. 그다음에 오사카 같은 경우는 요즘 한 3, 40만 원 정도 하겠죠. 그러면 30분 더 날아가고 비용을 두세 배 더 받는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땡큐죠. 더군다나 고점에서 날아가는 것은 거의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든다라고 하는 점, 우리가 올라가고 내려올 때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공사 입장에서는 땡큐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래서 리포트를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발견할 때마다 보석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항공주 유심히 볼 겁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고요. 항공주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특히 LCC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아시아나보다는 오히려 LCC가 더 좋다는 거죠. 유가가 안정이 되고 전쟁이 끝났다라면 저는 항공주를 과감하게 한번 매수 관점에서 볼 예정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학습했기 때문에 이 리포트를 믿는다라면 볼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매크로 환경이 아쉬운데 이것을 결국 외부 환경이 좀 지나고 나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표를 보게 된다라면 운송 실적이 화물도 그렇고 여객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이제 금요일입니다. 정말 뭐 상당히 주말 사이에 또 밤새 안녕 이런 것들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를 예측하기는 어렵겠죠. 여러 가지 몇 가지 또 이벤트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환율 문제 한번 유심히 좀 보십시오.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제 재무제표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 오픈하니까요. 뭐 3%에서 따로 공지가 나가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거 보면서 오늘 또 몇 가지 또 아이디어 얻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얻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